박재호는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에 버스를 세웠다. 35년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같은 노선을 달렸다. 핸들을 잡은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승객들의 얼굴은 이제 가족처럼 익숙했다. 오늘이 정년퇴직 전 마지막 날이었다. 기사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들이 준비한 작은 송별회에서 재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꽃다발과 기념패를 받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오늘로 끝이라니. 내일부터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집으로 돌아온 재호는 아내 윤정이와 함께 통장을 정리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합치니 1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이제 편하게 쉬면서 살아요. 우리 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정희가 안심시키듯 말했다. 하지만 재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니 통장 잔고만 자꾸 신경 쓰였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건강보험료며 관리비며 나가는 돈은 많았다. 이대로 가다간 몇 년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여보, 우리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재호가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꺼냈다. 정희는 반찬을 덜어주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평생 일만 했잖아요. 이제 좀 쉬어야지. 그래도 건강할 때 뭐라도 해야 나중에 애들한테 손 안 벌리지. 큰아들은 벌써 결혼해서 손주를 둘이나 낳았다. 둘째 딸도 곧 결혼할 예정이었다. 자식들 뒷바라지는 끝났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TV를 보던 재호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50대 부부가 도시락 카페를 운영하는 모습이 나왔다. 깔끔한 매장, 줄 서는 손님들. 하루 매출 150만 원이라는 자막이 지나갔다. 여보, 이것 좀 봐. 재호가 벌떡 일어나 정희를 불렀다. 화면 속 남편이 인터뷰했다. 저도 퇴직 후에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월 순수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니까 더 좋고요. 재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시락 카페라 어렵지 않을 것 같았다. 정희는 요리 솜씨가 좋았고 자신은 부지런했다. 무엇보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여보, 우리도 이거 해보면 어떨까? 재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정희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음식 장사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그래도 당신 요리 솜씨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도 35년간 성실하게 일했잖아. 창업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실패하면 우리 평생 모은 돈 다 날리는 거예요. TV에 나온 사람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야.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자고. 그날 밤 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도시락 카페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깨끗한 매장, 맛있는 도시락, 만족한 손님들의 얼굴.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다. 다음 날부터 재호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창업 박람회에 다녔다. 성공한 도시락 카페를 직접 찾아가 사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정희는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남편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할 거예요? 우리 나이에?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건강하고 의욕만 있으면 돼. 우리 한번 해보자고. 재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본 정희는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우리 함께 해봐요. 재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가슴이 뛰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35년간 핸들을 잡았던 그가 이제는 새로운 꿈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박재호는 새벽 5시부터 움직였다. 35년간 버스 운전으로 단련된 몸이라 일찍 일어나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재혼의 도시락의 개업일이었다. 가게를 차리는데 1억 원이 들어갔다.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와 주방기기에 5천만 원, 초기 운영비로 2천만 원.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정희는 불안해했지만 재호는 자신만만했다. 걱정 마. 창업 컨설턴트가 이 상권은 확실하다고 했어. 주변에 오피스 빌딩이 많아서 점심시간엔 손님이 넘칠 거래. 매장은 생각보다 아담했지만 깔끔했다. 흰색 타일의 나무 테이블 5개. 주방은 유리창 너머로 보여서 위생적인 느낌을 주었다. 입구에는 정성으로 만든 집밥 도시락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개업 첫날, 재호는 새벽부터 정희와 함께 반찬을 준비했다. 제육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정희의 손맛이 담긴 반찬들이 하나씩 완성되었다. 재호는 도시락 용기에 밥을 담고 반찬을 예쁘게 담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좀 더 가지런하게 담아야지. 눈으로도 먹는 거잖아요. 정희가 재호의 손을 가로막고 직접 담았다. 색깔 배치를 고려해서 보기 좋게 담으니 훨씬 그럴듯해 보였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근처 회사에 다니는 30대 직장인이었다. 여기 새로 생긴 거죠?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것처럼 정성껏 만들었어요. 재호가 활짝 웃으며 메뉴판을 내밀었다. 손님은 제육 도시락을 주문했다. 첫 매출 7,000원. 재호는 그 돈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근처 직장인들이었다. 도시락을 먹던 한 여자 손님이 말했다. 여기 손맛이 좋네요. 반찬이 집에서 먹던 맛이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그 말 한마디에 새벽부터 준비한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다. 첫날 매출은 35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재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다. 이 정도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겠는데? 대출 이자 빼고도 우리 생활비 충분히 나오겠어. 첫날이라 그런 거예요. 매일 이렇게 써요? 정희는 조심스러웠지만 재호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근처 은행에 다니는 김 과장,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 사장, 학원 강사 박 선생. 그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다. 사장님, 오늘 메뉴 뭐예요? 오늘은 고등어구이 도시락이에요. 방금 구워서 따끈따끈합니다. 재호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35년간 버스 안에서 승객들과 나누던 그 익숙한 소통이 여기서도 이어졌다. 퇴직 후에도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다.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요. 손님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정희도 이제는 웃으며 일했다. 처음의 불안감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재호는 매일 저녁 매출을 정리하며 흐뭇해했다. 평균 40만 원. 한 달이면 1,200만 원이었다.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도 순수익이 제법 남았다.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재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개업 3개월째 재호는 매출 장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하루 평균 40만 원이던 매출이 30만 원으로 떨어졌다.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다. 여보, 손님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모르겠어요. 음식 맛은 똑같은데. 정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을 지나가던 단골 김 과장이 미안한 듯 말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옆에 새로 생긴 도시락집 이용하려고요. 거기는 배달도 되고 할인 쿠폰도 주거든요. 재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 달 전 50m 앞에 도시락 천국이라는 프랜차이즈점이 문을 열었던 것이다. 화려한 간판에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여보, 우리도 배달 시작해야겠어. 배달앱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그거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안 하면 손님이 더 줄어들잖아. 결국 재호는 배달앱에 가게를 등록했다. 수수료는 매출의 15%.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익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로 나갔다. 7,000원짜리 도시락을 팔면 1,000원이 넘는 돈이 수수료로 빠져나갔다. 이러면 재료비도 안 나오겠는데. 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배달 주문을 받지 않으면 매장은 더 텅 비었다. 설상가상으로 재료비가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이 20% 뛰었고 채소값도 계속 올랐다. 이익을 남기려면 도시락 가격을 올려야 했지만 그러면 손님이 더 줄어들 게 뻔했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자.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재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한 달 순수익은 2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임대료 150만 원을 내고 나면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거기서 대출이자 30만 원을 갚으면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다. 여보, 대출이자가 또 밀렸어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통장을 보여줬다. 은행에서 독촉 문자가 연달아 왔다. 재호는 저축한 돈을 조금씩 깨서 이자를 갚았다. 1억 5천만 원이던 통장 잔고는 어느새 5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이제 그만해요. 이러다 우리 평생 모은 돈 다 날려요.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지만 재호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겨울 지나면 다시 손님이 늘어날 거야.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해요? 매일 적자인데.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우리가 여기 투자한 돈이 얼만데. 재호는 끝까지 버티려 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더 많은 반찬을 만들었고 전단지를 직접 돌렸다. 하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6개월째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임대료도 2달째 밀렸다.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정희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빈 매장을 바라보며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폐업 신고를 하던 날, 재호는 손이 떨렸다. 6개월간의 꿈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1억 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남은 건 5천만 원과 갚아야 할 대출금뿐이었다. 가게 문을 마지막으로 잠그며 재호는 간판을 올려다봤다. 재혼의 도시락이라는 글씨가 석양빛에 쓸쓸해 보였다. 폐업 후 일주일, 재호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야, 아빠다. 시간 좀 있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좀 바빠서. 아니, 그게 가게를 접게 됐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렸잖아요. 나이 들어서 무슨 장사예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아버지, 장사가 생각으로 되는 줄 아세요? 요즘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왜 무리하신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재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도움을 청하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삼켜졌다. 알았다. 그냥 알려주려고 전화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그런 무모한 일 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한지. 며칠 후 정희가 둘째 딸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전화했다. 수진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아니, 그게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수진의 한숨이 들렸다. 엄마, 가게 망했다며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엄마, 저도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빠듯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렸잖아요. 왜 아버지 고집을 못 꺾으신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이제 오빠한테도 손 벌리고 저한테도 손 벌리시려고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알았어. 미안하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훔쳤다. 재호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 후로 아이들의 전화는 뜸해졌다. 민수는 명절에만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었고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손주들 얼굴도 보지 못한 지 2달이 넘었다. 결국 재호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했다. 대출금을 갚고 난이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다. 그 돈으로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빌라에 들어갔다. 이사하던 날 짐을 옮기는 재호의 등이 더 굽어 보였다. 정희는 작은 방 한 칸, 부엌 하나뿐인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참았다. 여보,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밤이 되자 월세방은 냉기가 스며들었다. 보일러를 틀기도 아까웠다. 두 사람은 담요를 덮고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미안해. 내가 고집 부려서.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재호는 처음으로 무기력하게 대답했다. 35년간 가족을 책임지던 가장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남은 건 늙은 몸뚱이와 빈털터리 통장뿐이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얇은 벽 사이로 옆집 TV 소리가 들렸다. 재호는 눈을 감았다. 아이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왜 무리하신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정희가 먼저 움직였다. 폐업 후 1달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재호를 흔들어 깨운 건 아내였다. 여보, 이러고 있을 순 없어요. 일어나요. 뭐 하러? 일 찾으러 가야죠. 우리 이대로 굶어 죽을 건 아니잖아요. 정희는 근처 반찬 가게에 일자리를 구했다. 하루 6시간, 월급 150만 원.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는 일이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정희는 불평하지 않았다. 당신도 뭐라도 해요. 집에만 있지 말고. 재호는 마지못해 일자리를 알아봤다. 하지만 60대 노인을 반겨주는 곳은 없었다. 일주일을 헤매다 겨우 찾은 게 새벽 공원 청소일이었다. 하루 4시간, 월 120만 원. 첫 출근 날 재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35년간 버스 핸들을 잡던 손으로 이제는 빗자루를 쥐었다. 공원 낙엽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아저씨, 수고하세요. 조깅하는 젊은이가 지나가며 인사했다. 재호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답했다. 부끄러웠다. 버스 기사로 일할 땐 손님들이 고맙다고 했는데 이젠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니.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다. 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공원을 보면 뿌듯했다. 벤치에 앉아 쉬는 할머니가 덕분에 공원이 깨끗해졌네요 하고 말하면 기분이 좋았다. 1달 후 재호와 정희는 처음으로 월급을 합쳐봤다. 27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내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여보, 우리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재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욕심 안 부리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저녁 식탁은 소박했다. 정희가 반찬 가게에서 가져온 김치와 계란말이, 된장찌개 한 그릇. 하지만 둘은 마주 보며 웃었다. 가게를 할 때보다 훨씬 평화로웠다. 어느 일요일 아침, 재호는 공원을 산책하다 벤치에 앉았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아버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큰아들 민수가 손주들을 데리고 서 있었다. 민수야,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산책 좀. 민수는 아버지의 거친 손과 구부정한 어깨를 보았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와 재호의 다리를 붙잡았다. 재호는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손주들의 온기가 따뜻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낸다. 일도 하고, 엄마도 일하고, 우리 둘이 건강하니까 괜찮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아니다. 내 말이 맞았어. 아빠가 무리했지. 그래도 부모님이 힘들 때 외면한 건 잘못했어요. 재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욕심 안 부리고 말이야. 그날 저녁 재호는 정희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민수를 만났어. 그래요? 뭐래요? 미안하다고 하더라. 우리가 힘들 때 외면해서.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실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섰잖아. 이게 진짜 우리 삶인 것 같아. 맞아요.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답게 사는 거죠.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었지만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재호는 문득 깨달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인생이었다. 여보,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당신도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 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그곳엔 희망이 있었다. 다시 시작하는 삶의 희망이.